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지쳤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부자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사는 김영숙이 로스앤젤레스에 집도 크고 차도 좋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여기 와서 좀 안정됐다. 집도 구했고 차도 샀다. 그 정도였는데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진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빚이 5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치면 6억이 넘죠. 72살에 무슨 빚이 그렇게 많으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이것저것 긁고 또 긁고 그러다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말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작은 식당을 했는데 3년 만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그것도 2년도 못 버텼죠. 그 후로도 의류 도매업, 반찬 가게, 노래방까지. 뭘 해도 안 됐어요. 남편은 제가 35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 키우며 살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 다 했어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할 때였어요. 제 친구 박순자가 미국에 간 딸 이야기를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한국 돈으로 1억이야. 나도 가서 손자 봐주려고 해. 그런 식으로요. 그때부터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영어도 좀 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하니까 미국 가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우리도 미국 가볼까?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엄마, 미국이 어디예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렸죠. 한번 살아보자. 안 되면 다시 한국 오면 되잖아. 결국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LA 공항까지 12시간 비행기를 타는 동안 계속 상상했어요. 넓은 집에서 살고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저는 한국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꿈들 말이에요. LA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나와서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정말 놀랐어요. 길이 이렇게 넓고 차들이 이렇게 많고 하늘이 이렇게 높고. 아,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일단 집부터 문제였어요. 아들이 미리 알아본 곳은 한인타운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월세가 2,000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240만 원이니까 한국에서 살던 집 월세의 3배였죠. 이게 집이야? 싶을 정도로 좁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은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저는 한인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구해서 일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한인들이 많이 오니까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국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미국 생활 어때? 집은 어떻게 구했어? 그럴 때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하면 될 텐데 자꾸 부풀려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집 하나 구했어. 방도 3개고 마당도 있고. 아들도 회사 알아보고 있고. 사실은 월세 2,000달러에 방 2개짜리 아파트인데 마치 큰 집을 산 것처럼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한국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게 한이 되어서 그랬나 봐요. 친구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와, 역시 영숙이야. 미국 가더니 바로 자리 잡네. 그런 칭찬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전화 올 때도 또 부풀려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좋은 회사에 입사했어. 연봉이 꽤 돼. 사실은 한인마트에서 야간 매니저로 일하게 된 거였는데 마치 대기업에 취직한 것처럼 말했어요. 나도 여기서 작은 일 하나 시작했어. 계산원 일을 사업처럼 포장했고요. 그렇게 거짓말이 하나 둘씩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과장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계속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박순자는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했어. 집도 10억짜리로 샀대라고 하고 이명희는 손자가 토론토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뭔가 대단한 걸 말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집 좀 큰 걸로 옮겼어. 로스앤젤레스 좋은 동네에 있는데 마당도 넓고 수영장도 있어라고 말했어요. 수영장이요? 아파트 단지에 공용 수영장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것도 거의 망가져서 쓰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계속 늘어났어요. 친구들이 영숙이는 정말 복이 많다. 미국 가서 잘 사내라고 할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 순간이 좋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남들한테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앞서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적어도 전화 통화하는 그 순간만큼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시작한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게 거짓말이더라고요. 2년째 되던 해에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도 미국 여행 가려고 하는데 영숙이 집에서 며칠 머물면 안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저희는 월세 $2,000짜리 작은 아파트에 사는데 친구들은 저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취소됐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가 되면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수가 미국에서 잘 사니까 여유 있을 텐데 우리 딸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떻게 말해요? 사실 저도 빚만 있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한 게 있어서 현금이 없어라고 둘러댔는데 그것도 또 거짓말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친구들 전화가 오면 두려워져요.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또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답답해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하세요. 하지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 다 거짓말이었어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3년 전쯤이었나? 박순자가 갑자기 영수가 나 미국 투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너 거기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업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어서 생각해봤더니 예전에 여기서 작은 투자 하나 하고 있어라고 말한 게 그렇게 와전된 거였어요. 사실은 그냥 계산원 일하는 건데 말이에요.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보니까 2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2억 원이면 미국 돈으로 17만 달러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그때부터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하지?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친구가 정말로 돈을 들고 미국에 오면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에서 $10,000, 다른 카드에서 또 $10,000. 그렇게 해서 $50,000 정도 모았어요. 친구한테는 지금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일단 $50,000 정도로 시작해보자라고 했어요. 친구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영숙이야. 믿었어. 그래서 한국에서 $50,000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제 빚을 갚았어요. 신용카드 빚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투자 진행 중이야. 곧 수익 생길 거야 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수익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냥 한인마트에서 계산원 일하는 72살 할머니인데. 결국 다른 신용카드로 또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친구한테 첫 수익 나왔어라고 하면서 조금씩 돌려줬어요. 이게 바로 자전거 돌리기예요. 이 카드로 빌려서 저 카드 갚고 저 카드로 빌려서 이 카드 갚고. 그런데 이자는 계속 불어나죠. 신용카드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연 20% 넘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친구한테는 계속 투자 잘 되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저는 신용카드 돌리기로 버텼죠.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제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신용카드 10장에서 빌린 돈이 총 35만 달러, 그동안 쌓인 이자가 15만 달러. 합쳐서 5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6억 원이 넘어요. 72살에 무슨 빚이 이렇게 많은지. 아들은 이 사실을 작년에 알았어요. 카드 회사에서 집으로 독촉 전화가 오니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빚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때 아들 얼굴을 보는데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빚을 졌어요? 맞는 말이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착해요. 화내다가도 그래도 엄마니까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2개 일을 해요. 낮에는 다른 곳에서 배달 일하고 밤에는 한인마트에서 매니저 일하고 하루에 15시간씩 일해요. 그것도 제 때문이에요. 제가 체면 때문에 거짓말한 게 결국 아들한테까지 피해를 준 거죠. 가끔 새벽에 일해서 돌아온 아들이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카드 회사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가 와요. 최소한 이자라도 내세요. 원금은 나중에 갚더라도. 하지만 이자만 해도 한 달에 8,000달러예요. 아들 월급이 3,000달러인데 이자가 8,000달러라니. 말이 안 되죠.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보니까 파산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72살이면 어차피 신용도 상관없을 테니까 파산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그럼 아들까지 영향을 받을까봐 겁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이 문제예요. 박순자는 아직도 투자 수익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끔 전화해서 영수가 투자금 언제쯤 회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큰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제 목소리도 떨려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끔 영수가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줘라고 하거나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투자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더 만들어내야 해요. 여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해서 투자 추천 안 해라거나 유학은 돈이 정말 많이 들어.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고 말하면서 슬쩍 돌리죠. 제일 힘든 건 영상통화예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자주 하잖아요. 친구들이 영수가 집 구경 좀 시켜줘라고 하면 정말 식은땀이 나요. 어떻게 해요? 저희 집은 월세 2,000달러짜리 작은 아파트인데 친구들은 제가 큰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통화할 때는 벽 쪽으로만 카메라를 돌려요. 지금 집 정리 중이라서 나중에 보여줄게라고 하면서요. 한 번은 박순자가 영수가 수영장 있다고 했잖아. 수영장 좀 보여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 단지 공용 수영장으로 가서 영상통화를 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 수영장이야 라고 하면서요. 물론 그때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다른 주민이 와서 여기 공용 수영장 아니에요? 라고 할까 봐서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언제 들킬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이명희가 갑자기 나 다음 달에 LA 간다. 영숙이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도 끝나고 여행 제한도 풀렸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올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어떻게 하지? 친구가 오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는데. 월세 2,000달러짜리 아파트, 아들은 한인마트 야간 매니저, 저는 빚만 50만 달러.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고민 끝에 아들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큰일 났다. 친구가 정말로 여기 온다는데 어떻게 하지?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쌓아온 거짓말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명희한테 미안해. 집 리모델링 중이라서 지금은 사람을 받을 수 없어. 다음에 오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이명희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럼 다음 기회에. 영숙이 집 꼭 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죄스러웠어요. 친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믿고 있는데 저는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자꾸 꿈에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영수가 이게 뭐야? 왜 거짓말했어? 라고 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깨는데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러내려요. 병원에 가봤더니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해요? 거짓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혈압도 계속 올라가고 당뇨도 악화됐어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안 떨어져요.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가 만든 거짓말이니까 줄일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엄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건강까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 때문에 제 건강까지 망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카드 회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30일 안에 최소 10만 달러는 갚으시거나 법정으로 가겠습니다.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인데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아들 월급 3천 달러로는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국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변호사는 계속 파산하라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박순자한테 투자금을 어떻게 돌려줘요? 파산하면 그 돈도 못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친구를 속인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있는 집을 팔까? 하지만 그 집도 제 이름이 아니에요. 옛날에 빚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넘겨놨거든요. 아들한테 집 팔아서 엄마 빚 갚자라고 어떻게 말해요? 정말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2살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제 인생이 뭔가 싶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박순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영수가 급한 일이 생겼어. 투자금 좀 빼야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순자가 투자한 돈은 이미 제 빚 갚는데 다 썼는데 어떻게 돌려줘요? 조금만 기다려. 지금 투자 정리하는 중이라서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박순자도 눈치챘나 봐요. 영수가 혹시 문제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그래서 아니야, 감기 걸려서 그래라고 둘러댔는데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하지? 박순자가 정말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나? 아들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아들이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은 못해요. 친구분한테 진실을 말하세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다 거짓말이었어라고 말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박순자가 또 전화했어요. 영수가 정말 급해. 이번 주 안에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은행에 문제가 있어서 송금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순자도 바보가 아니에요. 영수가 미국 은행이 왜 한국 송금을 못해? 그리고 내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그렇게 추궁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가 없구나.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구나.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미안해. 사실 내가 거짓말했어. 박순자가 뭔 소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말했어요. 집도 월세고 아들도 한인마트에서 일하고 저는 빚만 50만 달러라고. 투자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신용카드로 돌려가면서 버텼다고. 박순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영수가 너 정말 그랬어? 3년 동안 거짓말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울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만 했어요. 박순자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영수가 왜 그랬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면 때문이었어. 한국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미국 와서는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라고 말했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더니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은 못 돌려주겠어. 하지만 방법을 찾아서라도 꼭 갚을게라고 말했어요. 박순자가 영수가 돈은 그렇다 치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친구인데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었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친구들을 속이려고만 생각했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하나씩 진실을 말했어요. 이명희한테도 말하고 김정혜한테도 말했어요. 모두 처음에는 놀라더라고요. 영수가 정말 그랬어? 하지만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명희는 나도 이민 초기에 힘들었어. 그 마음 이해해라고 하고 김정혜는 영수가 괜찮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라고 위로해 주더라고요. 물론 모든 친구가 이해해 준 건 아니에요. 박순자는 투자금 때문에 아직도 서운해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영상 통화할 때도 집 구석구석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지? 월세도 비싸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들도 좋아해요. 엄마 이제야 진짜 엄마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3년 동안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가짜 김영숙이었죠. 물론 빚 문제는 여전해요. 50만 달러라는 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파산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박순자한테는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도 늘렸어요. 한인 마트 계산원 일 외에도 주말에는 다른 마트에서 청소 일도 해요. 72살에 청소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빚은 제가 갚아야죠. 아들도 여전히 2개 일을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서로 숨기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저녁에 함께 앉아서 오늘 얼마 벌었다. 이번 달에는 얼마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어요. 박순자 투자금은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5만 달러 중에서 1만 달러 정도 갚았는데 나머지 4만 달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박순자한테는 매달 1,000달러씩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4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꼭 갚을 거예요. 신용카드 빚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회사와 협상을 해보려고 해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에요. 안 되면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라고 말하면 친구들도 나도 그래라고 대답해요. 알고 보니까 모두가 나름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명희도 캐나다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자가 의대생이라고 자랑했는데 사실은 의대 준비생이었어요. 아직 합격한 것도 아니고요. 김정혜도 부산에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모두가 조금씩 과장해서 말하고 있었구나. 저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모두가 체면 때문에 좀 더 좋게 포장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심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조금 과장한 정도인데 저는 아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잠깐 진실은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영수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예전에는 좋아, 다 잘 돼가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힘들어.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평생 체면을 지키려고 살았는데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진실을 말할 때 친구들이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포장된 성공담보다는 솔직한 실패담에 더 공감하더라고요. 아들도 제가 변한 걸 좋아해요. 엄마 이제 진짜 편해 보여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해요. 50만 달러 빚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빚을 숨기지 않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변호사는 72세면 파산해도 크게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파산하지 않고 갚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만든 빚은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지금 계획은 이래요.
저와 아들이 함께 일해서 한 달에 $4,000 정도 벌 수 있어요. 생활비로 $2,000 쓰고 빚 갚는데 $2,000 쓰면 20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어요. 20년이면 제가 92세예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갚을 거예요. 그리고 못 다 갚으면 아들이 이어서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제 허영심 때문에 아들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요즘 저는 한인마트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다른 할머니들과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요. 나 요즘 빚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면 나도 그래라고 대답하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 노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모두들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을 뿐이지 다들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솔직 할머니 모임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어려움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빚이 $80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어요. 한국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편해요. 진실을 말한 후에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됐어요. 서로 솔직하니까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박순자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요즘은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영수가 그래도 건강만 하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도 해요. 물론 완전히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먹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건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뭘 물어봐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집이 어때? 라고 물으면 좁고 월세 비싸라고 말하고 아들은 뭐해? 라고 물으면 한인마트에서 야간 매니저 해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니까요. 가짜 성공보다는 진짜 실패가 더 솔직하고 용감한 거잖아요. 아들도 요즘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한인마트에서 만난 분인데 저희 사정을 다 알고도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분도 비슷한 처지예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까지는 아직 이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저도 요즘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했어요. 한인교회에서 하는 노인 합창단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합창을 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요. 합창단 할머니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 걱정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하지만 함께 노래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도 살아있으니까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진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거짓말로 만든 성공은 결국 무너지지만 솔직한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72살에 $50만 빚을 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정직해요. 더 이상 누구도 속이지 않아요. 한국 친구들한테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미국 와서 망했어. 빚만 늘었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성공했어, 잘 살고 있어라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아들도 이제는 친구들한테 저희 집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요. 우리 엄마가 빚이 많아서 고생 중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셔라고요. 그럼 친구들이 오히려 대단하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72살이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진짜 인생을 살 거예요. 빚을 다 갚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다 못 갚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고 자유로워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거짓말은 결국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는 게 나아요.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진실이 훨씬 가벼워요. 제가 지금 한국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안해, 그동안 거짓말했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만 말할게. 나 가난해, 빚도 많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어. 그리고 아직도 체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어요. 돈의 자유는 아니지만 마음의 자유를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답게 살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가끔 옛 습관이 나와서 또 과장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진실을 말하자라고 다짐해요. 아들이 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편해 보여요. 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여유로워요. 맞아요. 거짓말의 무게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가벼워졌어요. 한인마트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이 할머니는 미국 와서 잘 사시네요라고 하면 예전에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힘들어요. 빚도 많고 고생 중이에요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럼 손님들이 오히려 고생 많으시네요. 힘내세요라고 격려해 주세요. 진실을 말했을 때 받는 진짜 위로가 거짓말로 받는 가짜 칭찬보다 훨씬 따뜻해요. 박순자한테도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한 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 그리고 내 돈 꼭 갚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순자가 영수가 알겠어. 천천히 갚아도 되라고 하더라고요. 합창단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저 빚이 50만 달러예요.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우리도 비슷해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나도 한국 친구들한테 거짓말했어. 딸이 의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간호조무사야라고 하고, 다른 할머니는 나는 집을 샀다고 했는데 사실은 월세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모두가 조금씩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심했어요. 저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될 뻔했거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요. 김영숙, 오늘도 정직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거짓말 안 했나? 라고 점검해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습관적으로 과장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금방 아, 또 그랬네라고 깨닫고 정정해요. 미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래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정정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게 더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72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 몰랐어요. 체면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저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빚은 여전히 50만 달러고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숨길 게 없거든요. 모든 걸 털어놨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해결해 나가면 돼요. 아들과도 요즘 정말 가까워졌어요. 서로 솔직하니까 할 말이 많아졌어요. 돈 이야기도 자유롭게 하고 미래 계획도 함께 세우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한국 친구들과도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거짓말로 포장된 관계가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니까 훨씬 든든해요. 힘들 때 서로 위로도 하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도 해줘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체면 때문에 힘드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실을 말하는 게 처음에는 무섭지만 말하고 나면 정말 시원해요. 마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72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50만 달러 빚이 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예요. 진실이라는 재산을 찾았거든요. 한국 친구들이 여전히 영숙이는 미국에서 고생하고 있네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고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72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니까요. 지금도 한인마트에서 계산원 일하고 주말에는 청소 일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벌어서 제 빚을 갚아가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갚아가고 있어요. 이제 제 목표는 간단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빚을 다 갚는 것. 그리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서 살 거예요. 아들도 응원해줘요. 엄마 천천히 해도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건강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72살이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은 진실과 함께 살 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체면 때문에 힘드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처음에는 쓰지만 결국에는 달아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달지만 결국에는 써요.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진실만이 진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